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아리떼의 고정강도,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경찰학부 윤진호. 그리고 저는 이 수업을 맡고 있는 정은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참 많은 고전들을 읽으셨을 텐데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계몽이란 무엇인가 이 수업은, 이 고전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이 요 시기에 꼭 읽어볼 만한 귀한 책입니다. 제가 그 서양의 어떤 사상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은 사람들이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제 힐랍의 철학자들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힐랍의 철학자들이 철학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상사가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힐랍의 철학과 또 기독교 사상이 만나면서 우리 인류의 지성사는 아주 큰 변화를 겪습니다. 바로 힐랍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서 새롭게 근대의 탄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바로 모든 서양의 철학 사상들이 모여들고 또 거기로부터 철학 사상들이 새로 시작된다. 이래서 칸트의 철학을 우리는 보통 서양 철학의 저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칸트의 철학 중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읽기에 가장 뭐라고 그럴까 편안한 책이 바로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칸트의 답변입니다. 이 책은 칸트뿐만이 아니라 칸트 시대에 살았던 독일의 지성인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계몽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들을 올려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 이 사상 잡지,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정기 간행물입니다. 학술지. 그래서 이 조금 어렵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이 책에 대한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칸트의 생각을 들으면서 동시에 칸트와 동시대에 살았던 여러 이 지성인들의 시각을 같이 보면서 계몽에 대해서 하나의 주장만이 아니라 계몽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을 보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고전 못지않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많은 교훈을 줄 것이고요. 또한 교훈뿐만이 아니라 읽는 재미도 있습니다. 보통 어떤 책이 그 교훈적이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책이 이렇게 너무 재미가 있다가 보면은 교훈적이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그럴까 조금 그런데, 그래서 이 책은 읽는 재미와 교훈을 함께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읽으면서 앞부분을 안 읽었더라도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편하게 끄집어내 가지고 읽어도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고전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러웠다고 한다면은 그 여러분들이 고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보자면은 한순간에 이렇게 깨버릴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수강생으로서 좀 이제 공감을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이 책이 교훈과 재미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또 하만 이런 분들이 쓴 글은 되게 문장이 수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읽는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너무 재밌기만 하면은 얻어가는 게 없을 수가 있잖아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던가 이런 거 저도 읽어봤는데 재밌는 있는데 다른 고전에 비해서 조금 얻어가는 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계몽이란 무엇인가는 정말 뭐 밸런스를 잘 잡은 중용의 길을 잘 걸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다가 또 독일어 문장 자체도 수려하고 네. 또 번역하신 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문학을 하신 분이 번역을 하셨거든요. 만일 네. 저 같은 철학자가 번역을 했으면은 또 책이 좀 더 어려워졌을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문학을 하신 분이 문장력이 워낙 좋고 하시니까 또 글이 훨씬 더 편하게 돼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려 이게 1780몇 년, 1790 몇 년 이때의 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시기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한 250년 정도. 네, 그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읽기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게 글 자체도 훌륭하고 또 번역도 꽤 잘 돼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호 학생이 그러니까 23년 1학기에 이 수업에 함께 했었는데 또 그런 인연으로 오늘 이렇게 같이 찍게 돼가지고 이제 반갑고 기쁩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사실은 내가 이 수업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계몽이란 무엇인가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수강 신청을 안 하면 어떨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우리 수업이 그 30명 다 채워지고 했습니다. 진호 학생은 이 수강 신청할 때, 네. 수강 듣고 난 다음 말고 수강 신청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제가 앞서 경찰학부라고 소개를 드렸지만은 사실 제가 경찰학부 소속 정치외교학과 전공이에요. 네,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치학은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국제정치, 두 번째가 비교정치, 마지막이 정치 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관심이 많았던 거는 정치 사상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성격이 좀 디테일한 부분에 약하고 좀 숲을 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런지 약간 좀 거대 담론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려면 그 전에 내 세계관을 좀 확실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정치 사상이라는 게 그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제일 정치학에서는 비인기 카테고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제 정치 사상에 제일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4학년이 되고 나니까 시간표에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수강 신청을 좀 빡빡한 시간표에 맞춰서 했는데 이거는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걸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평소에 관심이 좀 많았던 정치 사상과 관련된 고전인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정치 사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정치 사상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상의 밑바탕에 있는 네. 근원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정치 사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상이라고 얘기할 때 조금 더 넓은 의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철학가 쪽에서는 철학이라는 말을 붙이길 좋아하니까 정치 철학, 사회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미국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1960년대에는 레오 스트라우스가 이제 정치 사상은 죽었다 그러면서 암흑기였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아예 그냥 폴리티컬 티오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폴리티컬 필로소피라는 이야기 자체가 한동안 이제 사라졌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부활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존 롤스 같은 분들이 정의론 이제 나오면서 정치 사상에 대한, 정치 철학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더 발전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치 사상, 정치 철학에 대한 논의가 이제 훨씬 더 확대되죠. 그렇게 보자면 이 정치 철학, 정치 사상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인식론, 존재론, 이와 같은 문제들인데, 그러니까 이 계몽이란 무엇인가는
책에 대해서 그렇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철학의 어떤 쪽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또 이 철학이라고 하면은 또 더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우리 진호 학생처럼 인문계열 학생들, 그 소위 이제 이렇게 이 학생들이라면은 이 수업을 아마 들으면은 아주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맞습니다. 거다. 예. 그다음에 의외로 지난 학기 보면은 이과 학생들도 꽤 듣지 않았나요? 그죠? 많았죠. 예. 예. 이과 학생들이 수강할 때 어떻게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뭐 그때 교수님이 워낙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진호 학생 그때 발표 수업할 때 네. 이과반 학생들이랑 같은 네, 수업을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 그 학생들은 어땠어요? 이과반 학생들은? 근데 책 자체 난이도가 사실 다른 고전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과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는 걸 더 권장을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아르테 고전 강독은 그 강좌 다음에 계몽이란 무엇인가, 향연 뭐 이렇게 쭉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 분 수업을 들어도 네. 얼마든지 좋은 수업이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성장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대학 때 이런 고전 한 권 읽어놓은 것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철학과 저는 이제 다녔는데 철학과 1학년 다닐 때 그 존 호스퍼스의 An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Analysis, 그러니까 철학적 분석 입문, 뭐 이제는 지금 번역도 돼 있는데 이제 그 책을 이제 선생님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읽었었는데 그게 아주 제가 생각하는데 그 큰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나침반처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전들은 한번 읽고 또 언젠가 다시 읽을지 모르겠지만은 기회 될 때마다 한 번씩 군데군데 찾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계몽이란 무엇인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논문의 편들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편들 잠깐 읽으면 되니까 아주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또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많이 편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책을 오래 읽는 게 아니고 그 단편적인 이 책들을 글들을 읽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예. 것 같은데요. 교수님만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강의의 목표와 방향이 궁금해요. 강의 목표. 네. 강의 목표. 이것은 강의 목표, 이 강좌의 강의 목표뿐만이 아니라 제가 모든 강좌에서 그 학생들하고 만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들겠다. 똑똑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 공부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똑똑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고전을 읽게 돼도 똑똑해지게 되고, 똑똑해진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계산을 잘하는 거, 이런 것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똑똑함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학문적으로 능력을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훌륭한 품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들 만났을 때 쟤 참 똑똑해. 그렇지만 이렇게 정이 안 가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뭐라고 그럴까 지적 능력을 갖춰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들과 혹은 자기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계몽이란 무엇인가는 이 제목을 얼핏 들으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똑똑해지는 것만, 지성적으로 뭔가 계산을 잘하고 네. 이러는 거, 수학 잘하는 거, 자기 이익을 잘 찾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책을 읽어보면은 여기에서는 내가 정말로 똑똑해지자고 하면은
내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스스로 생각하라고 네. 하는 것. 스스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자기 머리만 돌려가지고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훌륭한 품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정도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보다 더 본격적으로는 이렇게 텍스트 자체를 꼼꼼히 읽자. 꼼꼼히 읽자.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텍스트를 읽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은 경우에도 그죠? 윤독을 했잖아요. 네. 윤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르게는 또 소리 내 가지고 읽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눈으로만 읽기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은 보면은 다들 이렇게 책 읽을 때 이제는 초등학교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소리 내 가지고 읽어본 적이 별로 없죠. 네, 없죠. 그지? 그래서 소리를 내 가지고 읽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읽는 것을 자기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자기가 들어보고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다른 친구의 목소리로 그 책을 읽는 걸 들어보면서 책에 대해 가지고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진호 학생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꼭 반드시 필사를 한다. 그죠? 네. 네. 필사를 한다. 이거는 이렇게 옛날에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은 책을 일단 썼습니다. 네. 네, 쓰고 그리고 필사를 하고 그래서 읽기, 쓰기, 말하기 이 세 가지가 우리 강독을 통해 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말하기 연습은 발표를 시키니까 말하는 것도 자주 해야 늘더라고요. 그렇죠? 예. 발표하느라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즐겁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발표 자료들 개몽이란 무엇인가 관련된 것들 아주 영상 자료 귀한 자료 찾아와서 아주 좋았습니다. 진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떻게 좋게 봐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냥 아주 뭐랄까 고날 발표하고 아주 딱 맞는 것들을 그렇게 잘 찾아와 가지고 좋았고 또 자기가 이제 막상 또 발표를 할 때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강좌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마 똑똑해지고 똑똑해진다는 게 별게 말하기, 듣기, 쓰기를 동시에 하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인간이 되는 과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네.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수님의 한 줄 평을 말씀해 주세요. 한 줄 평. 네. 한 줄 평이라 똑똑한 사람이 되자. 똑똑한 사람이 되자. 네. 똑똑함 플러스 인품. 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되자. 네.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내용일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계몽이란 무엇인가는 말 그대로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학자들이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 학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는 당연히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 네, 그 미성년 상태와 후견인이 핵심인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스로가 이제 미성년 사태를 초래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해라. 그죠?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 칸트의 생각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 네. 당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자꾸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죠? 자기 자신이 직접 뭐든지 결정하고 또 책임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치 사상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한다면은 근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개인의 발견입니다. 개인. 이제 그 이전까지는 뭐라 그럴까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신부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부터 이제 가장 서양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그 합리적인 개인 혹은 자율적인 개인.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보자면은 이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갈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책임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책임지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한다면 훨씬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근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질 것처럼 오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소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건 뭐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던 부모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임이라는 무거운 이렇게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은 내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그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태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니까 하여튼 누차 강조하지만 이 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념들이 지금 계몽, 책임, 자율성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무겁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그다음에 쉽다.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맞죠? 네. 쉬운 거. 제가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쉽다고 얘기하면은 그럴 텐데 나중에 이제 이 영상 보고 강의 신청했던 학생들이 진호 학생한테 따지러 올지 모릅니다. 이게 쉽다 말이요. 그러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가 뭐 미성년 상태 후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나이가 이제 20살이 넘었다 네. 이거지. 이제 또 민법상으로 성인하고 형법상으로 성인이 또 이제 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뭐 법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생물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겉으로는 멀쩡하게 성인인데 실제로는 노예 상태에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미성년 상태에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종교, 서양의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비추어 보자면은 기독교의 어떤 전통 속에서 보자면은 여기는 이제 하나님한테 다 이렇게 의존하는 삶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삶을 살지 그거는 이제 또 종교의 문제이지만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맺음할 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자꾸만 이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그것을 이제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왜 잘 못했냐 칸트 이야기를 들자면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길을 멈췄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생각해라. 네 스스로 생각해라. 그죠? 그리고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책임은 당연히 감내하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과감히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대학생이 이제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시기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이 인생의 시기에서 어떤 걸 결정할 때 당연히 교수님이나 부모님들로부터 자문은 받아야 되겠지. 도움도 받고 조언도 받고 그렇지만 그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내가 안 하더라도 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자세, 스스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자세, 이와 같은 것들이 계몽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호 학생도 이제 곧 졸업할 텐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진로를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네. 그죠? 그랬을 때 진호 학생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한테 조언은 듣겠지. 네. 그러나 결정은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결정도 제가 하고 책임도 이제 제가 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계몽이란 무엇인가는 17,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쓴 이야기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정치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 배경이라던가 역사적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대 유럽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역사 시간에 배우고 했을 텐데 789, 1789년 외우기 쉽죠? 1789. 네. 178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루이 14세를 이제 처형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체제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또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이 프랑스 대혁명이 내세운 세 가지 구호가 기억나십니까? 자유, 평등, 박애. 그렇죠. 자유, 평등, 박애. 근데 이제 바로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이 원칙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 공고하게 되는,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 전체다가 이제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리고 박애를 느껴야 되겠다고, 박애를 같이 가겠다고 하는 대혁명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칸트가 지금서 이 칸트를 중심으로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이 1780년대 혹은 90년대 요때 나온 책들인데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죠. 그리고 이제 여기 특히나 이 근대의 이 사상들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될 수 있겠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흔히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 근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진호 학생 보고, 자, 이제 이 촬영 끝나고 가서 영화 한 편 보세요. 네. 이랬는데, 그럼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없죠. 근데 진호 학생 돈이 없으면 영화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유의 실질적 의미는 나한테 능력이지. 그죠? 그래서 적극적인 능력, 바로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들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가, 평등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박애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프레터니티죠,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근데 제가 방금 전에 파리에서 돌아왔는데 공교롭게도 파리 시내에 그 아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아주 유서 깊은 건물들 벽에 그렇게 자유평등 박애가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왜 뭐 구호들이 막 적혀 있잖아요. 근데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도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박애라고 하는 개념들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 사회에 아주 덜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동료 시민에 대한 연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국가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일반적인 인류의 과제 플러스 바로 민족 국가의 등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한편으로서 한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국가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다른 시민들과의 어떻게 연대를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를테면은 창원 시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고민들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유럽은 또 끊임없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섬이 돼 있잖아요. 남북이 네, 갈라지. 네. 그리고 또 일본하고 저만큼 떨어져 있고 또 중국도 저만큼 떨어져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가적인 정체성이 대한민국 사람이 언제나 대한민국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 뭐랄까 유럽 사람들은 국경이 막 바뀌는 거지. 네. 그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자기네들이 새롭게 국경이 나서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국민으로 체화시켜내야 되는 거죠. 그 과제들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 시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00년대가 되면은 이제 독일 쪽에서도 이제 혁명들이 이루어지고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만은 1848년 이것도 외우기 쉽습니다. 1848 이때 이제 칼 막스가 등장해가지고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막 이 유럽이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 뭐죠? 이 화산이 막 솟아오르듯이 지금 막 사회적 격변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격변이 이루어지는 시기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생각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던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네. 보수라는 말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아버지 하던 식으로 하는 게 보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스스로 생각 안 하면 적응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시기 자체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지금 막 끊임없이 우리 지금 정보화가 진행되고 디지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고 바로 그 스스로 생각하라고 하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이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1848년보다 더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 그렇죠.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우리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대표적인 작가를 저희가 골랐는데요. 이마누엘 칸트죠. 교수님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이마누엘 칸트와 관련한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걸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칸트는 1724년에 태어났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퇴계 선생이 1700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의 겹이동갑 동생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1712년에는 장자크 루소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장자크 루소와 칸트가 띠동갑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많이 이야기되는 제레미 벤담 공유주의자 제레미 벤담은 1748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칸트랑은 겹띠동갑이죠. 근데 칸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굉장히 그 건실한 기독교 경건주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칸트는 몸이 약해 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건강을 조심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늦게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된까지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만 얘기를 하면은요. 하루에 한 끼를 먹었어요. 한 끼요? 네, 하루에 한 끼만. 근데 아침을 이제 건너뛰는데 네. 그냥 건너뛴 게 아니라 이렇게 물담배 혹시 들어봤어요? 물담배? 네네. 이슬람 쪽에서 많이 피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침에 여기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홍차 한 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칸트는 이제 평생 동안 결혼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결혼할 뻔했어. 근데 이제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내가 프로포즈를 할까 말까 혼자 속만 썩이다가 왜
이 프로포즈를 못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저 여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 수입으로 이렇게 먹여 살릴 만한 그게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어떤 군인이 낚아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못하고 근데 한 끼 밥 그래서 이제 항상 하인이 차려주는 밥을 먹기는 하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항상 누군가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제 혼밥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혼밥 할 때가 있는데 같이 밥 먹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하튼 뭐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칸트가 그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서 가능한 일. 다행이다. 그죠? 저도 그 에피소드 들으니까 칸트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네. 뭔가 친구로서도 괜찮은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친구, 그지?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될까? 이제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고 뭐 하나 잘못하면 책 잡힐 것 같고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 우리 동양에서 어른들 쓰시는 표현 중에 경이원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지만 멀리한다. 칸트도 그래서 이를테면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면은 칸트 책을 거의 다 번역하신 분이 이제 서울대의 백종현 교수님이신데 이제 백종현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백종현 선생님한테 수업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 별명이 백칸트예요. 성격도 실제로 좀 비슷하신가요? 그렇죠. 근데 조심스러운데 약간 자폐스러워요. 실제로 칸트 보고 자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나단 하이트라고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발달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예일대학교에서 학부에서 철학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에서 이제 심리학으로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죠? 그 발달 심리학으로 아주 이끌어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장하기를 벤담, 칸트 이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체계적이라 가지고 그래서 자폐에 가깝다. 그분이 보시기에도 약간 칸트는 조금 인간미 없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칸트한테 사람들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인간미가 없지 않냐. 네. 그러니까 칸트는 이제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억지로라도 사교를 하려고 했대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이제 아까 저녁 사람들하고 같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억지로라도 사교하는 일환이 있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칸트는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기가 이런 말로 할 수 없고 강의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달리 그때는 그 수강하는 사람들이 강사료를 직접 줬어요. 그러니까 강의가 많이 들어오면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순수이성 비판 이런 거 강의하면은 누가 몇 명이나 듣겠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이제 돈 되는 강의도 했어요. 돈 되는 강의가 철학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강의였는데 네. 인간학 강의였는데 이게 이 칸트는 그 퀘니스베르크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서 한 번도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칸트가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런던의 뒷골목을 마치 가본 사람보다도 더 생생하게 설명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마도 엄청나게 성실하고 엄청나게 학구적이고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학구적이고 엄청나게 성실하기 위해 가지고는 별로 인간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인간적이기 위해 가지고는 뭐 좀 실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계몽이란 무엇인가? 이 책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주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아마 이 책은 좋은 뭐라고 그럴까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고전들이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깊은 의미와 이런 가르침을 주는데 계몽이란 무엇인가는 특히 오늘날처럼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또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성인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결혼할 때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이때쯤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역사적 계기 이야기를 하면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가 워낙 혁명적 시기였고 그래서 또 언론의 자유라든지 출판의 자유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인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진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화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에 대한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인간에 대한 믿음이죠. 그 인간에 대한 믿음,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대한 믿음들이 이 책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죠? 예.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계몽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찾아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계몽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좀 당연히 우리 사회에 이미 달성돼 있다고 간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계에서도 이제는 뭐 분화로드 운동이라든지 시민을 계몽해야 된다든지 이런 슬로건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를 좀 한번 되돌아보면은 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점점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정보 접근성의 향상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비유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옛날 사람들은 좀 어두컴컴한 방에서 촛불로 이제 사물을 식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부정확할 수 있죠. 부정확한 방식일 수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제 사슴의 꼬리만 이렇게 비춰보고 만져보고 이건 새끼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누구는 사슴의 배만 만져보고 이건 장독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완전 환한 백열등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이제 사슴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이 사슴을 외면하고 남들이 주는 결론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 옆에 누군가가 세워둔 이것은 사슴입니다라고 적힌 표지판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더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이런 방식에 익숙해지면 누군가 그 표지판을 이것은 사슴입니다 해서 이것은 말입니다로 바꿔쳐도 그걸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과거에 그런 제한적인 단편적인 정보만이 주어졌던 게 사람을 스스로 추리할 수 있고 스스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대중들한테 제한적인 정보만을 줘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이건 더 위험하죠.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계몽적인 태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또 우리는 다시 후견인을 찾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칸트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 철학사 안에서 보면은 이제 탈계몽주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도 등장했었고 하면서 뭐라고 그럴까, 이 칸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보편성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깨지게 되죠. 또 이제 구조주의자들도 나오고 탈구조주의 나오고 하면서 이제 계몽이라는 말을 우리 사회에서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이렇게 정부가 막 나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 가르치듯이 이런 식으로 뭐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되는데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려고 하다가 보니 이렇게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방금 전에 이제 진호 학생이 잘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똑똑해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 오늘날 문제되는 리터러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자는 읽을 줄 알아. 네. 근데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우리나라 말은 그 한자말에서 온 말들이 많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말들이. 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막 줄여가지고 이러니까 근데 또 그래서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정확히 그 리트러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읽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요약을 시키는 것보다도 뭐를 하는가 하면은 항상 필사를 하게끔 하고 전체 다를 읽었잖아요. 그죠? 네. 어디 부분 읽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그다음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이제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문해력이 뭐 형편없이 지금 그 2020년 자료에서인가 보면은 우리나라 문해력이요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네, 실질적 문맹이 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진호 학생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진호 학생이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서 그 프리드리 대왕의 의견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 책에서 바르트가 쓴 부분을 보면 프리드리 대왕이 쓴 글을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프리드리 대왕이 군주의 신분과 왕권은 자비와 덕, 인간성을 베풀라고 군주한테 의무를 부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백성들이 부도덕하면 그거는 그 백성들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한 군주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동양의 육아사상과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공자 같은 경우에도 그 덕치주의를 되게 강조를 그렇지. 하잖아요. 그리고 또 왕이 스승으로서 덕을 베풀고 덕성에 걸맞는 귀감이 돼야 그 백성들도 이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독일과 중국은 지리상으로도 굉장히 멀고 프리드리 대왕과 공자도 시기상으로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유사한 의견이 나왔다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관련해서는 저 패스 논패스 방식도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부끄럽지만은 처음에는 사실 걱정을 좀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아레테 오전 강독 같은 경우에는 조별 과제, 조별 활동을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강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조별 과제에 대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적이라는 유인도 없으니까 과연 조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시작이 되니까 오히려 상대평가인 과목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나? 그런 고민도 좀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적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유인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부담으로도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성적이라는 부담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자기 의견 얘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과제에 참여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항상 발표할 때 마음에 들었던 글귀, 인상 깊게 읽었던 글귀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발표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맡은 파트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요. 또 청중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한 글귀랑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 듣는 입장에서 되게 개개인의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서 듣는 재미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 책에는 이제 거의 항상 이제 또 교훈적인 것들이 항상 네네. 나오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훈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고전을 좀 더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노하우 이거는
그냥 읽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을 이제 독일어로 읽었어요. 처음에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고, 그런데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저는 이제 그걸 전공으로서 해야 되는 거였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고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재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먼저는 자기한테 이게 잘 맞는 고전인지, 이거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본인이 좋아할 만한 책이다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책 선택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르테 고전 강독 강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교수님들도 우리가 매 이렇게 최대한 이 수업은 좀 다 같은 방향으로 하자 하지만은, 이 강의는 교수님들 자기 개성이 또 드러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하고 있겠지만은, 어디 가면은 교수님들 강좌 정보가 다 있다면서요? 네. 그죠? 저한테 대한 정보도 있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거기 좀 보고, 그래서 이제 아르테 고전 강독 맡으신 선생님들 다 훌륭하시지만은, 그래도 나한테 조금 더 맞는 수업이 이런 수업이겠다 하고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읽을 때는 재미있게 읽는 방법은 재밌는 책을 골라야 되고, 안 그러면 재미가 없지. 그 다음엔 소리를 내서, 혼자 있을 때도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필사도 해보고, 혼자 있을 때도 자꾸, 그러다가 보면은 친해지게 됩니다. 친해져야 됩니다. 그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고전의 내용을 좀 실제 현실의 내용, 현실 사회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랑 좀 연관지어서 읽으려고 하는 편인데요. 이게 어떤 정보라는 게 솔직히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면 당연히 그만큼 좀 흥미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실 고전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게 사실 얼핏 보기에는 내 생활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수백 년 전 사람들의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준비한 계몽이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이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언론이 국익에 해가 되는 문제는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만 하는가? 이런 내용도, 이런 논의들도 다 책 내용에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토픽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최근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토픽들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사회와 그 고전의 내용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면서 연관지어가면서 읽다 보면은 더 이상 고전의 내용이 나와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된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내용도 이해하기 쉽고 더 그렇지.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실과 같이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읽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근데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에는 자연과학자이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오늘날 생물학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그러나 정치학을 하거나 어떤 사회적 이야기를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언급을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렇게 정치 사상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덕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신하는 어떤 식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면 당연히 공자, 명자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이론은 틀렸어, 끝 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인간의 삶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그것은 옛날 문제야 라고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이야기되고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진시황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은 분석 경륜을 단행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대표적으로 이제 학술의 자유를 침해했긴 하지만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세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들이, 이런 사고방식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재고해 보게 되고 우리 삶을 성찰해 보게 되죠. 결국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진호의 학생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얘기해 보면은, 우리 현실의 발을 딛고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기획하는 과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예. 그럼 어떤 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든 학생들. 그래서 인문사회계열 학생이라면은 꼭 강의를 듣도록 해보고 싶고, 특히나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더더욱이 권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정치적인 이야기들, 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이과 학생들에게도 아주 좋은 하나의, 그리고 이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읽어보겠어요. 네, 그죠? 그렇죠. 이 기회, 이런 기회 통해 가지고 많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경남대학교 학생 모두에게 이 강의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자, 뭐 교수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아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요새 되게 인문학 경시풍조가 좀 보편적으로 이제 퍼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레테 고전 강독이라는 강의 자체가 되게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고전이나 독서와 좀 친해지고 싶은 학생들한테도 이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사실 제가 앞에서 계속 이 강의가 쉽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모두에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럼요. 이 강의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모두에게 쉽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떤 분한테도 어려울 수도 있죠. 제가 이제 고전을 읽다 보면서 느낀 게, 이 철학자들이 되게 좀 대체적으로 불친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물론 마이클 샌델 교수나 아니면 뭐 프리드리 엥겔스처럼 좀 책을 쉽게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읽어보면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알지, 뭐 나머지는 제주껏 이해해,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책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사실 고전을 읽을 때는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혼자 읽으려다 보니까. 이게 고전을 혼자 읽으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배경 지식이 거의 없을 때는 완전히 막막하죠. 그런데 이제 아레테 고전 강독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께서 조금 독서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고전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가르쳐 주시니까, 뭐 고전이나 독서에 대해서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다, 익숙해지고 싶다 하는 분들, 아니면 뭐 고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첫 발걸음을 어떻게 띄워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배경 지식들, 이제 교수의 역할이 뭘까, 그죠? 그래서 이 고전 강독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사전 준비 단계에서 교수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많이 회의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한 강의는 최소화시키자.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읽게끔 하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합의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강의를 덜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어쩔 수 없어. 교수의 어떤 그 특성상. 그래서 그래도 이제 텍스트 자체를 읽는 거니까
많이 도움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학생들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수업 시간에 누차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완벽하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만, 이해한 만큼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편하게 하고, 그래서 또 뭐, 이번에는 이렇게 읽고, 다음엔 또 그렇게 읽고 하면 되니까. 예. 저희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수강할 학생들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실로 오십시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실로 오십시오. 그리고 와서 아주 즐겁게 친구들하고 공부를 합시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어거지로 시험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공부하려고 하면은 엉덩이가 아파오고 괜히 그죠? 여러분들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파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험 준비용 공부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그야말로 즐거움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아무 성적에 대한 압박도 없이 와가지고 즐겁게 읽고 그리고 모르면 모르는 만큼 알면 아는 만큼 읽고 나가고 어느 순간 우리가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들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친구하고 절친이 돼 있죠. 물론 이제 뭐 한판 뜨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친해져 있듯이 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삐걱거리더라도 오셔가지고 읽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수업 시간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같이 읽다가 보면은 내가 벌써 개몽이 다 됐군.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학기 말이 되면은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즐겁게 그리고 또 학기 말에 돼가지고도 이 수업 들으면서 즐거웠다, 신났다 이래야지 막 머리 쥐어짜매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와서 즐겁게 한 학기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랫대 고정강도 계몽이란 무엇인가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매우 쉽고 편안하게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강의예요.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바르트의 글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계몽된 사람이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주관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주관과 확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양분이 바로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인문학과 더욱 친숙해진다면 수강생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